자, 두 번째 가이드 영상 봅시다. 예시 두 번째인데요. 특히 그 민법 공방 연습 책에 보게 되면 사례형 지문이나 사례형 문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들을 이제 해독을 할 때 보면 요 페이지 지문 3번이거든요. 요 3번 지문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답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갑과 을이 공유관계라든지 또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있는데 X 토지 전체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갑이 건물을 건축했다 했을 때 이거는 공유와 법정지상권에 관한 그 판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혹은 사례 문제를 구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해설지에 보시면 법지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담보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가 필요하고 설정한 후에 건물이 건축됐을 경우에는 법지 성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사안의 경우는 설정한 이후에 건축한 경우잖아요. 따라서 법지의 성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시험장에서 이걸 이제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밑에 보시면 민법 공방책 2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이 있죠. 목차 1번에 보시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할 거까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례형 문제에서 조심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민법 공방 페이지 있죠. 민법 공방 414페이지 236번에 지문 3번 참조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두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해설지 보면 알겠는데 문제 풀 때 아차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12월 이후에 갔을 때에 한 번 더 책을 쫙 볼 때 이게 뭐더라? 라고 했을 때 떠오르면 안 봐도 되고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살짝 펼쳐가지고 이런 거구나. 그럼 나는 이제 시험장에서 법지에 대해서 성립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원래 알고 있었던 판례를 대입해서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요건 1번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했을 것, 요건 2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요건 3번 저당권 실행 임의 경매에 근거해가지고 땅 주인하고 됐을 것 이렇게 떠올려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야지 라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번 해독하실 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쟁점 파악을 잘 못했던 질문들이 나오게 되면 그냥 내가 잘 못했네 다음부터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면 남는 게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랑 상담하실 때 선생님 해독하고 있는데 크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이렇게 민법 공방 책에다가 이렇게 밑줄 긋고 이렇게 메모하는 방식으로 차분하게 해독하시면 나중에는 또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결국 민법 공방을 해독을 빨리 하려면요. 스스로 압축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 볼게요. 자, 저한테 선생님 민법 요약서에 대해서 좀 출간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변리사 시험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서 따로 이제 민법 공방하고 문제집 한 권 외에는 제가 요약서 이런 거 제가 내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약서라고 하는 것은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 스스로 하는 요약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남이 여러분들 요약한 걸 봐버리면요. 사실은 이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문제 풀 때 직접적으로 대입을 못 하거든요. 이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요약했더라고 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민법 제가 분량은 이제 가령 100%라고 했을 때에 요약해서 커버 가능한 내용은 사실은 한 30% 내외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해 등이 필요하고 철저하게 틀을 짜서 정리할 부분이지 짧게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민법은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요약서 같은 거를 보지 말고요. 민법 공방 책을 스스로 압축 정리해서 요약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거든요. 해서 이렇게 스스로 압축 정리한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독할 때 속도를 진짜 대폭 높여주는데 어떤 게 있냐? 민법 공방 377부터 37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 경락인에게, 그러니까 유치권자 을이 있고 경락인 병한테 유치권에 근거해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주제 내용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많죠, 내용이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괜찮죠. 저당권 설정 이후에 유치권이었을 경우에 민법 유치권의 경우에는 뭐 대항할 수 있고 상사 유치권의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하고, 맞죠? 압류 같은 경우에 압상이니까 민지법상 압류 이후에 채권 점유를 취득해가지고 유치권 취득했을 때에는 대항하지 못하는데, 체납처분 압류는 김동진 설명에 의하면 이건 진짜 압류가 아니고 국가가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고 가압류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럼 결국은 다 대항할 수 있는데 상사 유치권의 경우하고 민지법상 압류 이유는 대항 못하구나. 옆에다가 압상 대항 X 이렇게만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이 주제만큼은 요것만 딱 봐도 정확하게 내용이 떠오르면 그냥 그 내용은 다 넘기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 또 한 번 더 천천히 다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알고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읽으면 좋겠지만서도 우리는 수험생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인 것이고, 정해져 있는 민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가령 10시간 남았다 했을 때 10시간 중에 2시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에 투자하고 나머지 8시간 같은 경우를 아직까지 조금 정리가 미진하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시험 점수가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압축 정리하시면 되고, 한 개 더 해볼게요. 우리 교재 235페이지에 보시면 등기 청구권을 양도했을 때 동의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통지까지 꼭 통지만 있으면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죠. 해서 매매 계약하고 명의신탁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의 경우는 단순 통지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승낙까지 필요해. 다만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발생된 등기 청구권의 경우는 이러한 양도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 다 볼 필요 없죠. 그렇죠? 하고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이번 제가 개정판 때 열심히 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요약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제가 가이드를 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것만 보고 이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표시가 있는 부분은 이거는 요약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시고요. 제 코멘트 부분이 정확하게 읽어지시면 다음부터는 이것만 보고 빠르게 넘길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있는 분들하고 속도감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시인데요. 그 민법 공방책 561페이지 보시면 부진정 연대 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머릿속에 최대한 집어넣는 게 제일 좋거든요. 머릿속에 집어넣은 내용은 당연히 빨리 볼 수 있겠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부진정 연대 채무자의 경우는 채권자에게 만족 주는 사유만 절대효다까지 해놓고 1번 같은 경우에는 428조 제1항이니까 요거는 유추가 되고 2항은 유추가 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일부 변제 절대효는 조금 읽어주면 되는데 주의할 게 소액 다액에 대해서 구분하자. 소액 다액에 대해서 구분하고 보통 3번이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니까 소액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했을 때에는 변제액 300 그대로 절대요. 다액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했을 때에는 그림도 올려서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온다, 그렇죠? 해서 많은 애가 짓는 단독 부분에서 먼저 충당이 이루어지니까 시험 문제에서
공동부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충당이 이루어진다 하면 틀린 지문이다. 요 두 줄을 읽어서 다 이해되면 이것도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볼 필요 없죠. 그렇죠? 정리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이제 상대어도 사실은 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했죠. 변제, 대물 변제, 공탁, 상계 빼고는 다 상대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행 청구도 상대어고 채권 포기 면제도 상대어고 원상대어고 해서 저 말은 바로 이번 단계에서 아예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요렇게 나중에 12월 중순 이후에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해독을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요렇게 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정리를 하시라는 내용이니까 이야기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까지 하고 이제 2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제였던 절대 하면 안 될 행동은 조금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3부에서 다시 하도록 할게요. 자, 궁극적으로 12월 이후에 해독 속도를 가장 올릴 수 있는, 빠르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민법 공부를 처음 할 때 혹은 문제풀이 강의, 문풀 강의를 이제 듣는 시간까지는 이게 이만큼이 전체 민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체 민법의 내용인 경우라면 보세요. 책에만 있는 내용하고 머리에 들어간 내용을 봤을 때에 당연히 아직까지는 머리에 들어간 내용이 더 적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책을 다 꼼꼼하게 봐야 되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속도가 늦겠죠. 느려지겠죠. 느려진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자꾸 민법은 한 번에 완성하려고 하지 말고 해독해라 해서 계속 이제 민법 책 내용을 반복하게 되면요. 머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렇게 많아지고 점점점 많아지겠죠. 이렇게 많아지고 책에만 있는 내용이 적어지면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해서 해독 속도를 한 번에 빠르게 올리는 그런 방법을 저한테 물으시는데 없습니다. 하고 해독 속도 때문에 민법 공방 아니고 뭐 다른 얇은 요약서 같은 거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별반 막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속도에 별 차이 없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구 탓을 하지 마세요. 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본인 머리에 들어간 내용이 많아지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법학 과목은 웃긴 게 뭐냐면 아무리 같은 내용인 경우라 하여도 책이 달라지면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1차든 2차든 법과목 공부할 때는요. 그 책을 최소한 3회독 이상 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그 책을 처음부터 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한 번 보고 말 책은 아예 사지도 마세요. 제 말 알겠죠?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가, 빨리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지루하게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실천적으로 계속 해독하고 좀 지겹지만 참고 또 보고 해서 궁극적으로 머리에 들어가는 내용이 가장 많아지면 질수록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책에만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적어지고 머리에 많아지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는 게 아니고 속도를 보면 요게 이제 해독 속도고 요게 이제 해독수라고 했을 때 해독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올라가면 그러면 사람이 재미를 느끼니까 민법 공방 해독 많이 하겠죠. 근데 민법 공방 해독을 하다가 멈추고 슬럼프 타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좀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1차 시험을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 많은 원인이 요 기간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빨리 붙는 분들은 이 기간을 견뎌요. 인내심 가지고 내 또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고 눈물 흘리면서 민법 공방책 밑줄을 또 읽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포텐이 빵 터져요. 한 1월 초쯤에.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못 이겨내가지고 선생님 지난번에 볼 때도 20일 걸렸는데 지금 또 20일입니다. 뭐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는 게 이 기간이거든요. 그럼 그 과정을 못 이겨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거나 뭐 다른 길로 가버리는 순간은 다시 또 처음부터 리셋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시험 치기 전날까지도
뭔가 정리가 된 자료 하나 없이 남들은 내일 내가 아침에 어떤 걸 보고 시험 칠 것인가에 대해서 선별하고 있는데 본인은 또 책에 밑줄 긋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방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절대 아니다 해서 참고 견디다 보면 조금 빠르신 분들은 12월 중순에 팡 터지고 조금 늦으신 분들은 진짜 시험 치기 직전에 빵 터지거든요. 빵 터지면 되는 거니까 꾹 참고 계속 해독하시면서 핵심은 내 머릿속에 들어간 내용을 늘려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독 속도는 빨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2부의 마지막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민법을 제가 사법시험 준비한 것까지 치면 민법 공부만 지금 20년 넘게 계속 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도 여러분들 민법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들은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장기 기억이 안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바짝 준비하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다 다른데 A라고 하는 학생한테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민법상 어떤 내용이 있다고 봅시다. A란 분에게는 이 X 내용이 되게 쉽고 그냥 뭐 당연하게 여겨져요. 당연하다. 근데 B라고 하는 학생한테는 이 X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또 기억도 안 돼요. 암기도 안 돼요. 반면에 또 Y라고 하는 내용은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는데 B는 또 너무 쉽게 여기고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A는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했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암기돼서 까먹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이래요. 100번 써도 또 까먹고 또 이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램 그렇죠? 저 잘 모르는데 단기 기억 장소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분들은 전혀 없어요. 근데 첫 번째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나는 이상하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법 책에 뭐 포스트잇 붙여보면 많으신 분들은 50개씩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쫄지 마라. 착각하지 마세요. 그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수험생님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A라는 학생이라면 이 A 학생은 A 학생은 X는 잘한다, Y는 못한다. 이 학생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Y만 출제해야지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죠. 너무 시험 붙고 싶고 떨리니까 내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는 것들만 문제에서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솔직히 막상 시험 치면 이런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거나 나와봐야 한 문제, 진짜 많다고 하면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둘 다 틀려도 여러분들 시험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민법 100점 받아야지 붙는 시험인 경우라면 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서도 100점까지 받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그죠? 해서 뭐 최대 최악의 상황에서 두 문제가 나오고 다 틀렸다 해도 나머지 맞추면 시험 붙는 거니까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또 처음부터 괜찮아 틀리면 되지 라고 할 게 아니고 아무리 해독을 많이 해도 아무리 반복을 많이 해도 끝까지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바로 포스트잇 같은 거를 미리 붙여 두시거나 혹은 작년에 이제 그 8개월 만에 1차 시험 붙어갖고 지금 2차 다시 또 제시 준비하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런 것들을 그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카카오 있지 않습니까? 카톡 자기 카톡방 있잖아요. 거다가 넣어가지고 계속 본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그것만 본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시험장 가는 길에도 그것들만 계속 본 거예요. 사진 찍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통화하는데 선생님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래요, 진짜. 그래서 사람이 참 이 수험생 입장이 되면 저도 참 그런 경험 있지만 되게 좀 소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모르는 것만 낼 것 같고 특히 2차 시험 때는 그게 더 강해져요. 그런 느낌이. 해서 그럴 일이 절대 없으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요. 다만 대비는 하자 해서 아마 이번에 11월 달에 해독하실 때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분명히 김동진 설명 들을 때 정리가 됐고 나 그때는 분명히 이해했는데
다시 보니까 또 안 된다. 근데 기본 강의 듣고도 안 남고 중급 듣고도 안 남고 문풀도 안 나오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자기한테는 조금 이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램에 넣어가지고 표시해가지고 혹은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단기 기억에 근거해가지고 만약 출제되면 푸는 거고 안 나오면 땡큐 하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끊고요. 제가 3부에서는요. 절대 문풀 강의 이후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 제가 몇 가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